네, 있으시면 발표해 주십시오. 네, 상황 면접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생계형 어, 저소득층,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민원 대처 방안으로 인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원인은 낼 돈이 없어서 체납된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나 대처 방안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생계형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악순환이 반복되어 이런 체납자의 불만이 강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소득과 재산 기준을 약간 넘지만 납부가 또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국민 대상으로 체납 처분 신청제를 연 1000명 이내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 결손 처분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 이유나 어려운 상황 등을 제출하여 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의결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건강보험법에 기존 법과 동일하게 3년 이내 소득 재산을 확인되면 승인을 취소하고 징수를 할 수 있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이 방안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와 관련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계형 체납자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개인회생 등 법원과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 간담회는 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장기 체납자 대상으로 일자리를 연계하는 시범사업, 특히 가장 장기 체납자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진행해보고 효과나 결과를 분석해서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러한 보완점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사회보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고 악순환 감소에 기여, 마지막으로 소득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원장님은 직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요양직입니다. 요양직이면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그럼 요양직무 수행자로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으십니까? 지금 해당 상황에 대한 말씀이시죠? 네, 당연하죠. 음, 잠시만요.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일용직에 있어서는 뭐 장기요양 기간 부당 청구나 장기요양 기간과 관련된 음, 그런 부분에서 재정 건정성이 좀 악화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고민해보고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래서 그 고민하고 개선점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실제로 만나게 될 다양한 고령층 분들도 실제로 있을 거고 또 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네,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만났습니다. 네. 음, 만약에 그 장기요양 사업 대상자인데 이러한 생계형 체납자로 인해 체납이 되신 분들이어서 사업을 급여를 뭐 이용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을 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어,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회생 등 법원과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잘 정리해서 간담회 때 이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나
방안들을 좀 아이디어를 내보겠습니다. 음, 어떤 다양한 복지 기관에서 이러한 생계형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많은 접했던 분들 중에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 혹시 없으셨나요?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돕는 분들 혹여 과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음, 뭐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네, 비슷한 경험 많은데, 음, 이런 상황에 대한,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서, 음. 네, 괜찮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를 한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네. 막상 이런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구제 방법,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더니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담회에서 지원자님이 무언가 제시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지자체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어떤 사업을 제안하기보다 그러한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장기 체납자와 좀 연결을 시켜서 좀 음,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먼저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네. 그쵸.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알고 계신 이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계 아니면 어떤 제도, 뭐 복지 다 좋습니다. 알고 네, 있는 거 어떤 거를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느냐 이렇게 네. 여쭤본 겁니다. 네네. 어, 일자리 연계 사업이 좀 너무 많아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 네, 제가 이 부분은 잘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음에 꼭 네,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전에 이런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저소득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실제 업무를 통해서 복지재단에서 근무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보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 별도로 여쭤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더 경제적인 여유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네네, 근데 많은 이런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이 사회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받는 그 금액 이상을 뭔가 더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받는 금액 내에서 활동을 하려는 이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로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러한 지자체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은 일을 하게 되면 그 소득 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연계가 돼서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좀 공감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자활급여 사업과 같은 어, 자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자활급여 제도를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활 공공근로라고 그런 부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도 개선을 좀 해서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좀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돕는 것이 제도적으로 또 공공적으로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이런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도움을 받는 그 범위, 이런 한계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다양한 이 모임들, 단체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부분, 이 지원받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겨나가보자 이런 청년의 모임도 있고 혹여 요즘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은 보신 적은 네, 없고요. 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토론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나온 이 생계형 체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파악하셨습니까? 경제가, 음, 경제가 어렵고, 아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납을 하면, 어, 생활이 더 안 좋아지고, 더 건강이 약화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원인이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네네. 어쨌든 처음에 못 내게 되는 그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네. 근본적인 그 뿌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겁니다. 저는 좀 갑작스러운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주변에 자원이 있는지, 그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등이 있었는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한 사람과 해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서 그런 원인이 좀 발생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원인 기반으로 방안을 도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원래 네네. 생활하는 그 경제적인 수준 범위 내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해서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야기를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양직 지원자 1번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학대 현장 조사 2년, 사회복지사, 여러 사회복지 시설과 복지 사업을 1년간 수행하며 객관성 있는 조사 태도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 대한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현장 조사와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현장 조사 및 사례 판단률 100%를 달성했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직접 제작하여 후원 물품 배분위원회 활용, 복지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객관성 높은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이용 지원 상담을 통해 갈수록 다양해지던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해오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던 이 고령층들을 욕구를 충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 그럼 생각하십니까? 음, 일단 복합적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조사 시대에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 선호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가족과 어르신분들에게 좀 잘 캐치를 하고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은 지역사회 자원을 그 욕구에 맞춰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만약 만나게 될 인종조사 시에 만날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이런 장기회화 서비스를 줄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을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역사회 자원, 아, 사회복지 시설 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본 경험을 토대로, 어, 이러한 항상 변화하는 지자체 제도와, 다양한 사회복지 현황, 자원 등을 3개월씩 주기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직원들과 공유를 해서 좀 최신 정보로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직원들과 함께 그러한 이용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용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그 인정조사 시에 만나게 될 누구를 위한 겁니까? 뭐 모두를 위한 겁니까? 뭐 인정자입니까? 아니면 외자입니까? 뭐 어떤 분들입니까? 노인분들도 있고 돌봄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다른 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주로 노인분들과 그 부양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부양 가족이요. 네. 그러면 지원자님은 실제로 인정조사 시 어떤 대상자들을 보았을 때 인정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인정이 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음, 이유는 간단하게 제가 조사한 바로 인정조사율이 80% 정도로 알고 있어서 어, 더 판단되는 분들이 더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요양 서비스의 품질 향상 중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80%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인정자들을 위해서 가장 내가 먼저 이것은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인정 판단 받으신 네, 분들을 말씀하신 네, 어, 맞습니다. 판단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지역사회 시설에 대한 어, 시설이 어떤 복지 사업을 운영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 욕구에 맞춰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수립할 때도 좀 참고를 하고 특히 방문 민원 분들이 그 이용 지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런데 네, 실제로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다른 데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심을 잡고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 그런 인정조사 과정 속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정이 돼서 이런 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위한 추가 서비스인 겁니까? 네, 아, 그런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처음에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직무일 텐데요. 어떤 네. 분들을 그래도 가장 유의 깊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성 질환이 가장 심하고 저는 이제 시설급여도 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가장 장기요양 서비스에 특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를 가장 먼저 주의 깊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부정수급 유형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기요양 기간에 대한 부정수급은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개인에 대한 부정수급은 구체적으로는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럼 막상 내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음, 만약 제가 인정조사 때 거짓말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객관적 근거에 따라서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먼저 충분히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런 법에 따라서 인정조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시 충분히 급여 제한 이런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후 이용에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이 앞으로 이 한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10년 후에 어, 이 인정조사 업무와 이 이용 지원 업무에 좀 전문성이 높은 그런 직책을 맡게 돼서 음, 이런 좀 지자체와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나 이런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장기형 사업이 맞춤형 서비스의 중심이 되고 또 정말 필요로 하는 체계가 될 수 있는지를 좀 많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좀 크게 큰 장기요양 사업을 크게 좀 긍정적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그런 공단인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 사회복지 이력이 그래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전 이력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아동학대 현장 조사 당시에 정말 강하게 거부하는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는 상황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좀 근데 많이 겪어보다 보니 감정적으로 그렇게 불만을 표시하시고 대응하는 거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쉬워지고 좀 수월해졌고 그래서 제 강점으로 오히려 탈바꿈 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음, 그럼 아동학대 현장을 조사를 하셨다면 학대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음, 공통적인 특징은 좀 감정 기복이 심하시고 어, 고집이 세시고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좀 이전에 그분도 뭔가 가족, 그 이전에 가족에게 당했던 이력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 이전에도 학대를 과거에 경험했던 분이 또 학대를 하더라, 뭐 이런 이력은 없었습니까? 네, 재학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중이 한 30% 정도는 재학대 비율이 그렇겠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네, 있었죠.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뭔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 어떤 질환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막상 이 인정조사를 나갔을 때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네. 보건과 폭행을 실제로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하려고 하는 분까지도 보셨는데, 보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실제 그런 경험도 있는데요. 어,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강경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황하고 긴장하는 모습보다는 침착하게, 단호한 태도로, 이런 부분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비언어적 태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이 법과 규정을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분리할 수 있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 생활을 이제 앞으로 하실 텐데요. 가장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꼭 지켜야 하는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공정함을 가장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이 장기요양 사업이나 보험료와 관련돼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지인이나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사익과 공익을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을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근무를 하실 때 어떤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저는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업무에 대한 그러한 소통과 협력이 잘 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괜히 이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지 않고, 분명히 잘한 일인데도 좀 안 좋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할 말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네, 어,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항상 면접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아쉬운 부분을 그냥 아쉽다라고만 끝내지 않고 개선점을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공단인이 꼭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고요. 이번이 몇 번째 면접이십니까? 건강보험공단은 두 번째 면접이에요. 상반기 보셨나요? 작년 상반기에 봤어요. 작년 상반기요. 네. 어쨌든 지금 달라진 상황이니까 마지막에 할 말을 하실 때는 어떤 본인의 아쉬움도 좋긴 하겠지만 정말 후련한 면접이 됐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의지, 포부 이런 점 얘기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네네. 마지막 할 말은 크게 점수에는 영향이 절대 없습니다. 네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못 하시진 않고요. 그리고 잘 하셨는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이 조금만 구분해서 각각 얘기할 내용의 비중을 좀만 생각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요양직이죠. 네네. 요양직이라고 하면 대다수가 있을 그런 우리 그 인정조사의 인정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조사 과정부터 어떤 등급 판정 과정부터 이후에 그분들이 요양 서비스를 누리는 그 시점까지 계획을 하시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인정조사를 했을 때도 나머지는 일부는 등급을 못 받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생각을 꼭 해보시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10년 뒤의 모습도 분명히 지금 하고자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내가 그분들 옆에 늘 항상 뭔가 많은 역할들을 하기에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은 사실 그 옆에 있지는 못하죠. 네. 그러면 누가 그 옆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까? 어떤 직업군들이 현실적으로 누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손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양보호서? 그렇겠죠. 네. 당연히 요양보호사 외에도 AI 기술력을 또 도입이 된다면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꼭 언급을 그래도 한 번 정도 하시거나 생각은 해보시는 게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역량 향상 방안, 교육 방안 네. 요런 정도도 많이 물어보니까 네네. 생각하십시오. 네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건강 관리 계획, 자가 관리 뭐 등등 여러 개 있죠. 네. 네,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기소개에서 제시를 했던 이런 복합적인 이런 맞춤형 서비스라는 걸 제시를 하셨죠. 네. 그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계획을 잘 세워두시면 저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네. 그래서 꼭 먼저 물어보는 거, 이거 지난 우리 심평원에서도 공통 질문을 물어봤을 때 이런 거 많이 묻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맡게 될 그 직무에서 개선점을 그래도 얘기해 보아라. 이런 거 같은 거니까 그 네.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은 꼭 상황으로도 토론으로도 따로 한번 꼭 연습하십시오. 전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잘했고 상황 면접은 원래 못 하시지는 않죠? 네, 오히려 그렇죠? 상호 면접이 더 나은 더 편이고, 근데 낫죠. 네, 토론을 못 해요. 토론은 또 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요양직무 수행자로서 실제 현실 범위 내에서 한번 제시를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네. 주제가 나오든 간에 그리고 아까 어차피 자기소개에서 맨 처음에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셨죠? 네. 그쵸? 이런 학대자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그래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혹여 그럼 내가 요양조사 시에도 만나게 될 그런 아동에게 학대 징후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다 해보실 부분이니까 역량 발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상황 면접을 잘하시면 토론도 충분히 잘하실 겁니다. 아마도. 근데 연습을 좀 안 하셨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좀 못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네. 듭니다. 자, 뭐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하나 있습니까? 하나만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제도에 대해서 저도 생각한 게, 음, 어, 이용 지원에 대한 그런 다양한 자원 연계가 역량으로 잡았는데, 그럼 네. 이 제도에 대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하게 공부하고 음. 그걸로 가도 될까요? 다양하게 그걸 공부를 한다고요? 뭐를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또 뭐 어떤 제도가 있는지 실제로 알고 있냐라고 또 그렇죠. 물어보셨잖아요. 예를 들면이라는 걸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자원 연계를 가장 그래도 먼저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땡땡의 지자체에 다음과 같은 자원 연계의 효율적인 부분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네. 만나게 될 이런 고령층들의 특징을 반영하여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만족도를 높이겠다. 여기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네. 특히 그런 그 자원 연계나 이런 부분 할 때에도 아까 마찬가지로 장기용 서비스를 인정하는 분들을 위한 자원 연계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인정 조사를 했지만 탈락자 분들도 뭔가 불만을 가질 확률이 크겠죠.
네, 그 그래서 크면 네. 그분들을 위한 또 자원 연계도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자원 연계로만 생각을 해, 자원 연계를 좋습니다. 하겠다. 저의 네. 역량을 활용해서 그렇게까지만 생각했는데 그렇죠. 어떤 제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겠다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잘 물어보셨습니다. 이전에 네, 한 2년 전, 1년 전 정도만 해도 그 정도만 얘기해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실력이 더 높아졌거든요. 네, 거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여기까지도 먼저 제시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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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거까지만 생각하신 분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양직 네, 분들이 역량이 다 좋거든요. 네, 네. 그거만 딱 하십시오. 네, 아주 잘하십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네. 가보겠습니다. 우리 미정님, 바로 상황 발표 부탁드립니다. 상황 발표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 반발 민원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은 저소득층이긴 하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병원을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건강보험 체납,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원 이용 제한, 건강 악화, 노동력 상실으로 악순환이 반복돼 생계형 체납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들이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게 큰 문제인데요.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두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할 납부와 결손 처분인데요. 분할 납부는 체납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일시적인 해결책으로서 6회에 걸쳐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체납자로 간주돼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됩니다. 결손 처분은 연소득 기준 336만 원 이하면 체납 건보료가 면제되는 건데요. 그러나 여기에 한계점은 연소득 336만 원 이상의 소득이기는 하나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 된 대상자들의 체납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일자리 지원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를 소개해 체납을 해결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돈은 원천 징수를 하여 체납을 독려하겠습니다. 이로써 생계형 체납을 해결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보실 거는 일단 이런 체납을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의적으로 회피를 하거나 그런 분을 보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이유를 파악하여 해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력 자립이 되지 않은 대상자들은 굉장히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정신보건 인력을 활용해서 대상자의 스트레스 상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력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겠습니다. 아, 그런 점을 지지한다. 자, 그러면은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소액이기 때문에 아예 삶의 의지가 없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신 걸까요? 대개 삶의 의지가 조금은 약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래도 심리적으로 지지를 하실 수 있습니까? 막상 이런 담당자로서 여쭤본 겁니다. 대부분 따져보면 소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조차 내지 않을 그런 의지조차 없는 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겠는데요. 먼저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상황을 드려볼까요? 막상 이런 생계형 체납자가 본인의 이런 집조차 없는 분입니다. 이 노숙자가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힘듦을 공감해 드리고
현 상황에 어떤 점이 힘든 점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들의 힘든 점, 그 생계형 체납자분들 중에 이런 힘든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느끼는 힘든 점은? 경제력 자립을 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드렸던 무기력에 빠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래서 무기력에 빠졌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 한 달에 5만 원 정도가 안 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제력이면 음, 되게 일하는 데에 음. 의지가 크지 않다고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 노숙자분들이 실제로 하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겠죠? 네, 그러므로 정신상 음, 지금 스트레스 상황 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사나 음, 정신 간호사 등을 활용해서 음. 이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어떤 생활을 해 왔었는지 이런 점들도 좀 잘 들어본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런 점들을 알아야 뭔가 그래도 그런 분들의 동기부여를 자발적으로 만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직 지원자 1번입니다. 저는 보건소에 근무하며 저소득층 영유아 무상 식재료 지원 사업을 하고 지역 주민 건강교육 및 상담을 했습니다. 재산, 소득, 자동차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며 많은 민원 응대를 하고 대상자들의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에 힘썼습니다. 또한 건강교육과 상담을 하며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공단의 실무자로 공정한 부가 업무를 담당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까? 기간 네. 말씀하십니까? 3년여 근무했습니다. 3년이면 상당히 전문인으로서의 많은 역할을 하셨을 텐데,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소득층 영유아 식재료 지원 사업을 하던 중에 음, 자격 여건이 안 되는데 인정해달라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재산소득 자동차가 선정 기준이었는데 생계를 위한 트러블로 인해 탈락되셨는데요. 저는 생계를 위한 자동차는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받아들여져서 다음 차수부터는 혜택을 받게 해드렸던 민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래도 가장 잘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좀 어렵거나 힘들었던 그런 기억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언제십니까?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저소득층 영유아 식재료 지원 사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접수 기간이 아닌데도 접수를 해달라고 했던 민원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수에 접수를 해서 혜택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그 요구가 잘 들어지지 않았던 민원분이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억에 남는 대상자는 그래도 이해를 하시고 혜택을 받으셨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혜택을 못 받은 분입니까? 네, 아, 어, 혜택을 못 드렸는데요. 이 접수 기간에 접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음, 접수 기간이 아닌 상황에서 와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음, 해달라고 했는데 원칙 준수를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안타깝지만 또 들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음 차수에는 꼭 기억하고 문자를 남겨드린다고 알려드리고 다음번에는 문자 안내를 드려서 다시 회원이 돼서 음, 혜택을 받았던 경험입니다. 그때 당장은 접수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그때가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저소득층들을 많이 만나 뵀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가장 무엇을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뭐 영양 상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 지원입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는 경제적 지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음, 이제 경제적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언제까지 음, 또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음. 저는 이런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지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단 인력을 활용해서 음. 좀 더,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앞으로도 공단에 오셨을 때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이분들이 이 외부에서 볼 때는 돌봄을 그래도 받아야 되는 약자라고 보지만 민원 응대를 할 때는 상당히 예민도가 높습니다. 이분들을 응대하는 요령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먼저 내담자의 입장에서 귀를 기울여서 민원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제도가 필요한지, 거기에 따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부가체계나 아니면 이런 행정 쪽에 또 부서의 배치가 될 수 있으실 텐데 막상 만나는 분들이 아주 소액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내가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해서 지금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럼 대처를 해야 합니까? 저희 건강보험은 공정하게 그 누구나 재산, 소득 또는 다른 기준, 정확하게 정해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객관적인 기준으로 부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대안 제시할 건 뭐 없습니까? 우리 보험료가 대부분 다 소액 때문에 오시는데 오신 김에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의 그 금액 이상의 것들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가 많을 텐데요. 어, 즉, 음, 지금 그 정, 소액만큼 못 내겠다라고 지금 막 강조하는 중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하게 부과를 했으니까 이 금액은 내셔야 하지만 공단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재난적 의료 지원비 등을 통해서 이 대상자에게 드릴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주신다는 거죠. 추가적인 정보까지 주면서 그 내야 될 금액 이상의 것은 그래도 대안으로 제시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원자님이 이런 건강 교육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건강관리부에 가셨습니다. 어떤 교육을 우리 공단에 오셔서 잘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금연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요즘은 되게 흡연을 청소년기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나중에 건강하게 성장해서 건강보험의 가장 밑거름이 돼줄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을 좀 건강하게 이끌 수 있게 금연 대책을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금연 대책이라고 하는 점은 이전에 지원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여 이런 금연을 하게끔 만드실 수 있는 겁니까? 먼저 흡연자들에 대한 상담을 하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흡연자에게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일산화탄소 측정을 해서 현 상태가 위험수인지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요. 건강한 상태면 녹색, 그렇지 않으면은 주황색, 그 이상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 해서
현 상태가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체내에 축적된 일산화탄소 양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를 직접 보여주게 함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요. 그리고 흡연에 지금 흡연 습관에 대해서 설문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피는지, 언제부터 폈는지, 어느 장소에 가면 담배가 생각이 나는지 등에 대해 설문을 해서 어느 장소에 가면 담배가 생각이 나면 그 장소의 원인을 제거하고 또는 자극적인 음식이나 커피 같은 거를 먹으면은 담배 생각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커피 등은 삼가도록 하게 하여 금연을 유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말씀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 강점 중에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제 민원 응대할 때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저소득 영유아 식재료 지원 사업을 하며 데이터 입력을 하던 중에 다문화 가족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저소득층이며 다문화 가족 혹은 다문화 가족만 따로 데이터를 만들어 다음 사업할 때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건강한 한식 시연회 및 참여 같은 사업을 할 때 이러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또 건강교육 시 확보한 데이터로 비만, 고혈압, 당뇨 대상자들을 따로 관리했는데 두 가지 이상 같은 질환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를 데이터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원자님은 그러면 주위에 어떤 평가를 주로 받으십니까?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영유아 무상 식재료 지원 사업에서 등급 탈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다문화 민원인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자녀의 영양 관리, 올바른 수유 방법, 미취학 자녀에 대한 안전사고 관리를 알려드리며 건강생활을 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평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막상 일을 하실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불성실하다라는 분과 근무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조직에건 제 마음과 똑같은 분이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실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에게는 분명 장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저한테도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장점, 단점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업무를 진행해 간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런 조직 생활을 할 텐데요. 이런 상사와 근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업무를 성실히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성실도요. 어떤 상사의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이런 평가는 안 하십니까? 내 스스로의 판단.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상사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점을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 이런 성실을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할 말 자유롭게 한번 해주십시오. 국민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건강보험 사업을 하는 공단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미정님, 지금 혹시 근무 중이신가요?
아니요. 근무 중, 아니요. 근무 중은 아니신 거고, 지금 면접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으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하셔야 될 부분은 자기소개에서 제시를 했던 나의 모든 키워드에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 네. 점을 가지고 어떻게 공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발휘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다 뭔가 답을 탄탄하게 말씀을 대비해 두십시오. 준비해 두십시오. 그리고 식재료 지원 네.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복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네. 일단은 얘기는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3년 내에 가장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큰 성과,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 실수했던 거 등등 다 정리를 해두시고 누가 봐도 어떤 건강 쪽이 더 강조가 되면은 왜 행정직이냐, 건강직이 가지 않고 이런 형태로 물어보거든요. 그럴 네. 때에도 TO가 없어서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행정직과 뭐 건강직 큰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건강 쪽이 많죠. 네. 흡연, 그리고 뭐 건강 교육, 보건소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준비한 티가 나려면 각각의 부서마다 내가 간다면 뭐를 그래도 해야 할까 꼭 메모해 두시고 표현하려고 해보십시오. 부가 쪽이 네. 있고요, 보험 쪽이 있고요, 그리고 징수 쪽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배치가 된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할지 정도는 생각을 꼭 해두십시오. 네. 그리고 공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가장 그래도 어디를 갈 확률이 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내가 근무를 할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건강관리입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어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 면접관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징수 쪽 갈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가봐야 하지만 부가가 제일 많고요. 또 징수가 될 음, 수도 있고 실제 그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염려되는 거는 건강과 관련된 걸 얘기하면은 뭐라도 다 잘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갑작스럽게 건강 말고 이쪽 행정 쪽에 배치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막 관련된 얘기를 물어보면 분명히 당황하실 것 같아서 대비하라 이 얘기입니다. 네. 오히려 내가 먼저 얘기를 할 때에는 건강 관리 또한 중요하지만 공단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가체계의 어떤 개편으로 인한 우리 조정에 관련한 다양한 민원이 지금 발생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형태까지는 먼저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래도 좀 티가 날 겁니다. 아시죠? 이 네. 부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들에서도 만약에 내가 어떤 그 법적인 우리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는 할 수 있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직무 수행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이력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 저소득층 많이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럼 그분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식재료 지원 사업 등이 그 수급자분들, 우리 체납자분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 이력을 살려 도울 수 있는지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직무 수행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물어보는 거 아시죠? 네. 민원 때에도 있긴 하겠지만 내 이력을 활용해라. 이 부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잘 정리하시고 지금처럼 잘 하시면서 너무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다고 공백이 길면 안 돼요. 무음이. 네. 혹여 만약에 내가 뭐야 생각지 않은 거에 한 달이 되면 면접관님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다 합격합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하시고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따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톡 주세요. 저기 네. 이번에 꼭 가야죠.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우리 나라님 오셨나요? 네, 오셨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작은데 좀만 키워 보십시오. 마이크를 가까이 하거나. 잘 안 들리실까요? 지금 네, 가깝게 하면은 잘 들립니다. 우리 많이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상황 바로 발표 이어갈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자,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생계형 체납자 민원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6회 이상 체납한 체납자의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은 병원 이용이 제한되면 건강 악화로 인해 노동력이 상실되어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제시문에 있는 A씨 또한 보험급여가 제한되어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료 경감을 공단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강성 민원으로 발전된 상황입니다. 어, 네, 이러한 A씨의 강성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A씨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보험료 경감 거절 사유를 설명한 뒤 분할 납부 신청을 권유할 것입니다. A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보험료 경감이지만 이 거절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 방문 시에 보험료 경감 요청에 왜 거절당하셨는지 알아보고 다른 경감이나 결손처분 사항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A씨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단에서도 이러한 A씨 같은 분들에게 좀 더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신다면 분할된 금액을 납부하고 급여 제한은 해제된다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도와서 A씨가 보험급여를 적용받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기에 힘들어하는 A씨가 복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복지기관과 사업들을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 실패로 재기가 어렵다는 A씨의 상황을 공감하며 A씨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자활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복지기관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제가 복지재단 용자사업팀에 근무하며 느꼈었던 점은 우리나라엔 굉장히 받을 수 있는 복지 사업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의료비 지원이나 일자리 제공 등 사회복지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복지기관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방안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한계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이렇게 분할된 보험료 금액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과 면제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제도를 제가 전부 알 수 없으므로 다양한 복지제도를 안내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방문할 수 있는 복지관들과 연계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따져보면은 금액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소액입니다. 그분은 이런 소액보다 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소액도 내지 않는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당장에 생활할 수 있는 식비라든지 생활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비요? 네. 그러면 해결 방안은 그런 생활비나 식비와 관련된 여러 뭐 제도나 뭐 이런 거 알려주면 되는 겁니까? 지원체나 지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 알려주면 되는 겁니까? 우선 복지 사업에서 이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의료급여, 즐거급여 같은 부분을 받으신다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해당하시지 않더라도 충분히 본인이 소득을 낼 수 있도록 이런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실 수 있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시 언급한 거 보면 사업에 실패한 분들의 하소연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네, 보통 맞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경우에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에게는 어떤 대안점이 가장 좋은 겁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음, 우선 빚더미에 앉으신 분들은 신용회복이나 이런 대출에 대한 경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지 이러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이런 빚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에 맞는 그 근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내가 다음과 같은 실제 업무를 맡았습니다. 막상 여러 번 징수를 하고자 해서 발송을 했지만 대상자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소지가 없네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음, 음, 이런 분들은 우선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간다던가 뭐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혹은 뭐 모바일로 발송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혹시 등록되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무료급식 같은 곳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점을 홍보한다. 집이 없는 분들은 그럼 어디로 징수를 이렇게 고지서를 발송하는 게 좋겠습니까? 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소가 없는 분들은 특히 이런 지역 내에 복지관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주소지가 거주하시는 부분이 없어서 복지관으로 주소지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듣긴 했습니다. 그럼 복지관과 관련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그 실무 수행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 민원 응대만 계속 하실 겁니다.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말씀해 보신다면. 우선 이러한 소액 체납자들이 장기 체납자가 되지 않도록 고지나 독촉 시에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과 보험료 분할 납부나 경감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시킬 것 같습니다. 안내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지서에 사례 등을 삽입하여 이런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실무자 입장에서 어, 실무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상황들을 정리해서 공단에 건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만 장의 서류를 검토해본 행정직 지원자 2번입니다. 저는 세무법인과 여러 공공기관에서 회계 업무, 재무 분석 업무, 융자사업 업무, 컨설팅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수많은 정보, 수많은 서류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사업 이해력과 규정 파악으로 공단의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수많은 서류를 검토하며 키운 정보 파악 능력으로 정확한 민원 처리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회계적 데이터 분석 능력으로 공단의 재정 관리에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무법인 쪽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하신 것 같은데 대략 어느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기간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세무법인에서는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1년 정도라고 하면 웬만큼은 그래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아까 사업 실패자 분께는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이 더 많겠네요. 네, 우선 사업 실패하신, 사업 실패하신 분들께는 이제 그런 재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혹시나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사업 관련한 컨설팅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습니까? 어, 다- 네, 다음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대상자에 맞춰서 더 급한 게, 시급한 게 이런 세금, 세무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님께서는 우리 공단 업무에 빠른 적응을 하겠다라고 하셨죠? 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공단에 가셨습니다.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공단에 입사한다면 우선 이미 채용 프로세스에서도 알게 됐지만 건강보험법이라든지 공단에 대한 규정들을 먼저 살펴볼 것 같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또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은지 등을 파악해서 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응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또 어떤 민원류가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지 이런 점들은 면접을 준비하면서 지금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아보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공단에 관심 있는 사업과 그리고 어떤 민원류가 우리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제가 공단에서 인턴을 근무했던 당시 하반기에는 본인 부담 환급금, 본인 부담 상환제 환급금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작년에 의료비를 지출했던 기준을 통해서 올해 8월부터 이런 대상자들에게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실제 인턴을 근무를 하시면서 만났다는 거죠. 네, 내가 맞습니다. 대처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최근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급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까? 음, 네. 우선 이런 환급은 이제 신청자들에 대해서 이제 환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신청 서류들을 갖춰야만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까다로워 하시거나, 특히 이게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기준으로 올해 환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망자에 대한 환급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환급을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늦게 기사를 보고 지금 전화를 해서 내가 받았습니다. 왜 이런 사실을 내가 기사를 통해서 알아야 하느냐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저희 공단에서는 어, 주소지 기준으로 우편 발송을 하고 있고, 또 모바일 안내를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모바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쪽에도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연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내를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단에 인턴을 했다 아까 말씀하신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인턴이 실제 끝난 이후에 오늘 지금 면접을 보는 시간까지 어떤 부분을 더 보완을 하셨습니까? 어, 인턴 이후 사실상 인턴 근무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건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인턴 이후에는 이제 건보에 어, 관련된 뉴스를 챙겨보거나, 혹은 제가 알지 못한 그런 질병들을 찾아보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새롭게 알게 된 질병 어떤 게 있습니까? 음, 최근에 이제 제가 발목이 조금 아파서 인터넷을 찾아보았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발목에 아픈 환자들의 카페를 방문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통증을 겪고 있고 진료를 어떻게 받고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발목이 아픈 분들이요. 어떤 통증 이 정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현대인들은 조금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걷거나 뛰는 운동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리를 해도 발이나 발목에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발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만성질환이 악화되었을 때 합병증으로 어디가 가장 많이 아플지 혹시 아십니까? 음, 어, 죄송합니다. 제가 만성 질환으로 어떤 부분이 아픈지는 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발에 관심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절단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뭐 당뇨병으로 인해서 뭐 발가락이 썩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절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목 쪽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원자님께 여쭤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런 재정 관리에 도움을 나는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재정 누수 이런 점을 막기 위해서는 뭐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음, 우선 이런 요양기관 등의 부당 청구나 혹은 이제 수급자들의 부당 수급 관련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요양 쪽에도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겁니까? 음, 요양 쪽보다는 이제 비용과 관련된 이제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원자님은 그러면 같이 협력할 때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들으십니까? 협, 협업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네, 협업 시 제 장점은 음, 상대방에 대해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 지원자님의 장점이 배려심이 깊다 이런 겁니까? 네, 어, 음, 상, 어, 그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더, 어떤 업무에 더 적합한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제가 도와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많이 돕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배려심이 깊은 지원자님이시니까 본인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이기적인 분과 근무를 앞으로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음, 우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더라도 본인의 업무에 있어서 어, 업무만큼은 제대로 해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이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대화를 통해서 좀 친분을 쌓아가고 서로 이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답으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나의 좌절이나 실패는 무엇입니까? 단답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음, 네. 어, 인, 인턴, 인턴 근무 당시, 네. 어, 인턴 근무 당시 지사분들이 모두 응원해 주셨는데, 공단 채용에 실패해서 가장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할 말 해주십시오. 어, 네. 저는 이렇게 서류를 검토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장점을 가진 지원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끝났습니다. 우리 나라님 서류의 데이터 분석한다 이런 게 장점인데 충분히 발휘를 해보셨습니까? 이 면접에서요. 충분히 발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이번에 혹시 몇 번째입니까? 지금 좀 몇 번 됐습니다. 몇 번 됐죠? 근데 네. 제가 권해드리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실 거는 이 세무법인이나 이런 부분의 컨설팅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실제로 해보셨다고 했는데 자기소개에 꼭 강조할 것은 이런 게 나의 이력이고 강점이라고 하면 이 공단에 입사해서 무엇을 할지를 제시를 하는 과정이 자기소개입니다. 지금 이 현재 합격하는 사람의 자기소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 사업위에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세무적인 또 재무적인 관련된 이런 나의 이력 그리고 정보 파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 처리에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이 응용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셔야 합격에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 강점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활용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입사 후에 가장 뭐부터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적응부터 하려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얘기를 하면은 이 면접에서는 안 된다. 이 예전보다 지금 면접자들 수준이 되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뭔가 많은 걸 안다라기보다 저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라는 그런 답이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네. 절대 적응하려고요. 열심히 해보려고요. 이런 거보다 열심히 하고 적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실무에 투입되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는지, 뭐를 내가 해왔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좋다. 알겠죠? 그래서 인턴 그리고 인턴 그만둔 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점을 발전해 왔는지를 꼭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갑작스럽게 얘기했죠 아까. 네. 갑작스럽게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턴 당시에 아쉬움이 있었기에 오늘 이 공채로 갔을 때 내가 더 무엇을 하고자 그 부족한 점들을 꾸준히 내가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뭔가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라님은. 네.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좀 잘 하고 있다가 물어보면 답해야 될 질문이 지원자님이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 있죠? 네. 여기에 그런 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저의 부족한 점을 오히려 인턴을 근무하면서 더 깨달았기에 어떤 부분에 대한 점을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하고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네. 저는 좋고요.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부분도 잘 말씀을 하셨지만 직무 수행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먼저 생각할 거 이 대상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들은 왜 생계형 체납자가 되었을까? 많이 지속이 된 그런 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생계형 체납에 초입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보통 네. 이 건보료를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내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행정복지센터에 연계돼서 이 정보가 갑니다. 네. 근데 이 공무원 쪽에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일일이 가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에 보면은 그런 집배원 분들이 이런 복지 등기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요.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셔서 생계형 체납자에 왜 발생하는지를 그 시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제안을 해보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근데 우리 나른이 같은 경우에는 이력이 세무법인 재무분석이 있죠. 네. 돈 때문에 내지 못한다라는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나의 이력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얼마나 좋은 주제입니까? 생계형 체납자들의 상당수가 사업 실패자로 가득하다고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처음부터 가져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분들을 위한 여러 지금 구제 제도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이해할 게 많죠.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내 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게 많다.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이력을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나를 활용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셔야 이깁니다. 네. 오늘 첫 이거 잘 하셨으니까 방향 잘 잡으셔서 준비해 나가십시오. 아시겠죠? 네. 오늘 감사합니다. 꼭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우리 또 지연이 됐으니까 이어가 봅니다. 자, 우리 2교시 분들 들어오십시오.